안 친한 사람들의 영화로 친해지기 안친 영친 20화 나이브스 아웃 지금 시작합니다. 20화 네, 드디어 20화가 됐네요. 이야, 20화가 됐습니다. 초기 멤버셨던 거죠. 리액션 야무지네. 네. 샷 돌아가면 돌아야죠. 그럼요. 프로라면은 네. 바로 텐션 올려야죠. 안녕하세요. 영화 비평과 연출에 관심이 많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연기와 연출에 관심이 많은 명탐정 코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회사원 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뭐다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작년에 제가 만든 영화가 네. 이번에 가치범 영화제, 장애인 영화제죠. 거기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와! 오, 실명 공개하시는 건가요? 실명 공개하죠. 뭐 이제 아직은 뭐 국내 경쟁에서 이제 2차 심사가 남았지만 네. 일단 1차는 오케이 된 걸로 되었습니다. 대박이다. 네. 정말 잘 됐네. 저는 지금 여기서 처음 듣거든요. 저도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정말요? 네,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정말 축하해요. 네, 진짜요? 네. 네, 여러분이 같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찍먹만 했죠. 원희가 네, 고생 많이 했지. 원희 형이 고생 많이 그때 했죠. 힘든 날에. 정원님이 고생 네. 많이 했죠. 제가 입시를 하던 도중에 네. 이틀을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저도 딱 저는 사실 약간 놀러 간다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 형이 왜 여기 있지? 이 형 되게 바쁠 텐데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냥 정신 나간 놈입니다. 어쨌든 뭐 결과가 좋았으니까. 네. 아무튼 재밌었죠. 네. 네. 영화 자체도 재밌었고요.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네. 좋습니다. 저희 근황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무슨 영화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작품은 2019년 12월 4일에 한국에 개봉을 한 작품입니다. 약 1, 2년 정도 전이네요. 그렇죠. 이제 1년 반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때 2019년이 되게 한국의 영화 산업에 특이한 해였던 게 네. 천만 영화가 5편이 나왔거든요. 오. 그때가 극한 직업 그때인가요? 그렇죠. 어허. 거기다가 한국 영화는 뭐가 있었냐면 기생충. 이렇게 이렇게 천만 영화를 넘은 국내 작품이 2개가 있었고 네. 나머지 3작품이 디즈니였어요. 뭐였냐? 그래요? 엔드게임, 알라딘, 그리고 겨울왕국 2. 이야. 이 5대 천왕 중에 이 나이브스 아웃이 대적했던 그 분은 겨울왕국 2입니다. 넘사죠 거의. 그렇죠. 뭐 5대 천왕 중에 네. 최악치도 아니고 사실상 최강체가 아니었나요? 그런 편이죠. 1,400만 명이 봤으니까. 진짜 많이 보셨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극한 직업을 제외하면 이제 가장 흥행을 많이 했던 그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엘사가 워낙 세요. 아오키즈보다 센 게 엘사입니다. 아이스에이지 못 비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또 나이브스 아웃이 배급 시기가 좀 애매했던 게 네. 이게 약간 피하고 피해가지고 그렇게 미뤄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겨울왕국 2랑 또 포드 대 페라리 네. 네. 이 작품이랑 이제 경쟁을 하면서 첫 주 스코어가 3위로 시작해요.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와 이 캡틴 아메리카를 데리고. 사실상 캐스팅은 어벤져스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입소문을 조금 타긴 했는데 결국에는 80만 명밖에 못 본 국내에서는 정말요? 작품입니다. 100만이 안 됐네요. 그렇죠. 영화 소개를 더 드리자면 이 연출 제작 각본은 라이언 존슨이 맡았습니다. 네. 네. 이 라이언 존슨이란 감독은 스타워즈 새로운 트릴로지죠. 네. 거기서 두 번째 편에 해당하는 라스트 제다이를 연출을 했었습니다. 네. 이 라이언 존슨 감독이 한국 별명이 그 이후에 사자 성기가 되었다고 해요. 라이언 존슨이 존슨? 하지만 나이브스 아웃 이후 이제 훌륭한 장르물 감독으로 다시금 인정을 받게 되면서 어찌 보면 명예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랑 뭐 화상으로 대화 나누고 인터뷰한 것들도 있고 또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리안이에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팬들이 욕을 하면 친절히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 질문을 정도까지. 하면 답변을 해주고 어쩐지 나이브스 아웃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그런 묘사들이나 그런 게 트위터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아, 누가 봐도 거기 트위터 망령이야. 네, 인터넷 망령. 네, 인터넷 네. 망령. 역시 감독부터가 트위터 망령이셨구나. 역시. 그래가지고 트위터로 칭찬받고 트위터로 욕먹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망언으로 어떤 말을 했었냐면 네. 네. 이 라스트 제다이가 되게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아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구설수에 많이 올랐죠. 근데 자기가 이 영화를 그 스타워즈 최고의 작품으로 뽑히는 제국의 역습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네, 자기 스스로. 이걸 지입으로요? 나르시스트인가요?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뭐라 그러냐면 네. 현재는 매우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어린 시절 제국의 역습을 처음 봤을 당시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다. 오, 제국의 역습이 오늘날에 나왔다면 소셜 미디어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 저는 이거는 대충 그 방구석 심리학자로서 이거는 욕을 하도 먹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 기제가 나온 것 같아. 이 제국의 역습을 끌어다 내려가지고 야 이 정도 딱 비빌만해 하는 방어 기제가 그렇죠. 아니었을까. 살기 위한 정신습니다. 그렇죠. 나의 영화를 끌어올리는 게 아닌 그쵸. 제국의 역습을 반대로 끌어내리는. 끌어내려가지고 내려치기를 함으로써 이야. 내 자존감을 올려버리는 약간 그런 방어 기제가 아니었나. 네, 굉장히 근데 자존감이 높은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겠죠. 사실 감독이면은 자존감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못 올라왔지. 사실. 그쵸. 인정, 인정. 네, 그리고 뭐 제작비는 4천만 달러가 네, 들었어요. 4천만 달러면은 420억 420억 대략. 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몇 배를 벌어들였을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야 난가? 이렇게 관심 받는 거 많이 안 좋아하는데. 명탐정 코코 명탐정 코코. 자 생각해 진실은 언제나 하나. 5배? 비슷합니다. 진짜요? 역시 7배가 넘는 수익 오. 3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3억 달러요. 네. 저는 많아도 사실 2~3배 정도라고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와 씨. 외국에서 이게 흥행을 많이 했나 봐요. 네, 이게 참 한국이랑 다르네. 그쵸. 예. 이런 거 좀 약간 먹힐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80만이라는 걸 듣고 좀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면 내 기억 속의 나이브스 아웃은 그냥 그 뭐랄까 좀 약간 흥행한 무비였거든요. 내 주위 사람들 다 봤고, 그러니까 다 나이브스 아웃 좋다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래가지고 흥행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2019년 당시에 코코님이 이걸 리뷰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가뿐히 무시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거는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나? 다른 것보다도 추리물을 리뷰를 한다는 게 이거를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리뷰를 듣고 싶어 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나이브스 아웃은 분명히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네. 먼저 줄거리를 좀 들어보고 영화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거리 또 1년 반 정도 지난 영화다 보니까 한번 쭉 훑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성공한 미스터리 작가 할런이 어느 날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저택 안에서 목에 칼을 그은 채로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방문했고 자살로 마무리 지어지려고 하는데 탐정 분우와 블랑이 나타났어요. 근데 뭔가 석연찮은 거죠.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딱 맞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에 블랑은 할런의 간병인이자 친구이며 특이사항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구역질을 해버리는 마르타 카브레라와 함께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 아다리는 맞아 떨어질까요? 본격 추리 영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라이언 존슨 감독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께 좀 더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이 약간 방지턱이죠. 그렇죠. 이제 스포일러를 분석을 할 때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실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거는 꼭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이 크리스 에반스의 반전 연기가 궁금하신 분들, 이 요즘 젊은 관객들한테는 크리스 에반스는 캡틴 아메리카로서 되게 그렇죠. 눈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정의의 상징. 네. 그렇죠.
근데 이 캡틴 영화에서는 이순신. 아메리카의 애즈가 아니라 아메리카의 애솔이란 말이야. 그렇죠. 너무 무례하고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말들 뱉어내고 막 그쵸. CSI, KFC 막 아, 이러면서 그쵸. 이 난리치고. 좀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기가. 네, 맞아요. 잘 아다리가 맞아 네. 떨어지는 연기였어요. 또 있나요? 또 있으신가요? 아 있죠. 저는 또 이런 미스터리 스릴러, 탐정물,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좀 미국 영화의 자조적인 미국 비판, 풍자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린다. 풍자를 즐기시는 네. 분들. 저는 이것이 어떤 기생충이 2019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블랙 코미디. 개그 부화였다면 저는 나이브스 아웃과 어스가 2019년 미국을 대표하는 블랙 코미디 그리고 개그 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작품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클래식하게 가야죠. 클래식한 추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확실히. 왜냐면은 이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딱 분위기, 이 사건 설정만 하더라도 약간 고전 감성이 솔솔 나거든요. 그렇죠. 대저택의 네. 유산을 둘러싼 싸움. 이 영화에서도 말하지만 되게 클루 보드 게임의 그 분위기가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클래식한 분위기가 굉장히 놀라운데 네. 이게 이 스티브 예들렌이라는 촬영 감독이 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필름적인 질감을 내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해요. 오, 룩을 거의 많이 씌웠나 보네요. 예, 그게 자기가 막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필름처럼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영화가 벌써 그냥 때깔부터가 나는 클래식이야 이러고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맞아요. 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놀라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추천드린다. 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네.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영화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톡 넘어가겠습니다. 네. 라이언 존슨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이 감독이 73년생 감독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고 네. 이제 헐리우드 근처에 있는 USC라는 영화 명문 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네. 엘리트시네. 뭐 대표적인 선배로 브라이언 싱어 엑스맨 어. 시리즈 만들었던 오. 일단 기본적으로 학풍이 좀 진보적이야. 그 브릭이라는 조고든 레빗이 주연으로 나온 독립 영화를 연출을 했어요. 아. 졸업을 하고 30대 초반에. 네. 근데 이걸로 바로 썬댄스 영화제 눈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뭐라고? 천재야. 졸업을 하자마자 쫄본데 천재였던 거지. 20대는 뭐 잘 안 만들다가 네. 난 준비가 됐다 하고 그냥 팍 치고 나간 거예요. 사실상 힘숨찐. 그렇죠. 힘을 숨긴 찐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블룸 형제 사기단이나 루퍼 같은 장르를 변주하는 영화들을 연출을 해서 괜찮은 평들을 계속 받아왔었고 네. 이제 2017년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를 연출하며 이제 사자 성기가 되었죠. 삐끗했네요. 네. 그리고 2년 뒤인 2019년에 이 영화 나이브스 아웃을 통해 칼을 꺼내 들고 완벽하게 관객들의 마음속에 도넛 구멍을 채워주었습니다. 아.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야, 10년짜리 시나리오. 10년. 이렇게 길어진 거는 뭐 완성도를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루퍼 2012년에 네. 찍은 작품 이후에 스타워즈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아. 밀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죠. 스타워즈는 날먹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사실 스타워즈를 10년을 준비해야지. 그렇죠. 사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준비해야죠. 스타워즈는. 난 쫄려서 안 받을 것 같았어. 저도 진짜 역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이제 라스트 제다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녹여내는 감독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이 루퍼라는 작품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루퍼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미래의 나와 네. 현재의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나대나. 나 대 난데 이제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미래의 나가 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코코님이 네. 1900년도로 돌아간다면 돌아간다면. 미래 히틀러
네. 베이비 히틀러를 죽일 것인가? 뭐 그냥 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죽일 수 있으면 죽여야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인류를 위한 길이다. 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러겠죠. 뭐. 그렇지 않나요? 최대 다수의 네. 최대 행복을 최대 다수의 위한 최대 결정이다. 그렇죠.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미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무언가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세계관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은 과거의 나가 네. 이렇게 자해를 하면은 네. 손목에다 자해를 하면은 네. 미래의 나의 손목에도 이렇게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의 히틀러, 네. 이 미래의 나를 죽일 어떤 베이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죠. 근데 미래의 나는 무조건 얘를 죽여야 된대. 무조건 죽여야 된대. 근데 현재의 나는 약간 얘의 선함을 본 거야. 얘가 조금만 교육을 잘 받으면은 좋은 길을 갈 수 있을지도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일지도 막 이런 이 녀석 나쁘지 않을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약간 터미네이터가 좀 생각이 나는 내용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샤말란이 터미네이터를 만든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는 류의 코멘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확한 인용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어떤 희생, 네. 이 불가침해적인 어떤 권리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킬 만한 어떤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변주되고 반복되는 게 이 감독의 영화들인 거죠. 나이브스 아웃에서도 비슷한 풍토를 느낄 수 있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도 되게 메시지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오는 지점이 뭐냐면 네. 그 A가 카미카제를 하려 그런단 말이에요. 저 제국놈들 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자폭을 하려 그러는데 옆에 있던 애가 팀킬을 합니다. 너 자폭하지 마 하면서 비행기가 막 뒤집어져요. 팀킬하지 잠깐만 자폭하지 말라면서 팀킬을 한단 말이야? 아니 팀킬은 아니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겐세이 겐세이를 놓는구나. 뭐라 그래야 돼? 그 정영돈 씨가 하는 거 뭐죠? 족발당수 정도.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싫어하는 것을 파괴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대사를 전투 중에 하나요? 네, 이제 겐세이를 하고 난 그 대사만으로도 이미 약간 소름이 살짝 돋으려는 약간 오글거리는데 영어로 들으면 괜찮아요. 영어로 들으면 또 괜찮을 수 있겠다. 영어 일본어로 들으면 괜찮습니다. 번역의 문제. 인정. 뭐 어쨌든 이제 라이언 존슨 감독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을 토대로 좀 영화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브스 아웃. 근데 나이브스 아웃 들어가기 전에 라이언 존슨 감독이 저는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루퍼도 그러고. 그렇죠.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판타지적인 주제 속에 뭔가 현실적인 메시지를 담는 걸 좋아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루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이브스 아웃 같은 영화를 만들었는지. 루퍼를 해보고 이건 자기 길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게 아닐까? 아차 싶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재능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감독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본인은 세계관을 만드는 거에 그다지 관심이 없대요. 사람들이 왜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무조건 이야기 중심적으로 간다. 잠깐만 그러면 스타워즈 잠깐만. 그러면은 그 스타워즈 진짜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잘못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왜 나한테 줬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놓고 날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한다 그랬어 그럼? 그리고 장르 변주를 워낙 좋아하는 분이고 또 사실 감독의 메시지란 게 저는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기존의 어떤 관습을 비트는 지점에서 가장 목소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브스 아웃을 포함한 이 모든 작품들이 달리 말하자면 장르를 변주를 잘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감독이 좀 입이 크다? 좀 자기 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감독이다? 말이 좀 많네. 많고 또렷하고 그런 감독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나이브스 아웃도
클래식이란 얘기를 했지만은 그 고전 그 감성을 약간 삐껴나가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추리물들을 막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추리물들 셜록, 코난, 뭐 김전일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탐정이 메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브스 아웃에서는 탐정이 아예 사이드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결말부 빼고는 다 그냥 허술해. 그냥 그 약간 유명한 탐정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추리는 코난이 다 하고 추리 코난이 다 하고 있고 네. 유명한 마냥 그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그냥 그냥 흥얼거리다가 뭐야 소방차 큰일 났을지도 하면서 그냥 다음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말씀하신 장르 변주 어떤 기어 전환이 어디서 어디로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네네. 처음에는 어찌 보면 상당히 클래시컬하게 네. 시작을 한단 말이죠. 사건이 일어났고 네. 탐정과 경찰이 왔고 이제 용의자들을 신문을 하죠. 그렇죠. 용의자 신문을 하던 도중에 이 주인공 마르타라는 소녀의 네. 플래시백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전말 자체가 후반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관객들한테 전부 알려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얘가 범인인데 얘가 나쁜 애도 아니야. 심지어 음. 피해자가 얘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얘 좋은 애인데 얘가 어떻게 잘 빠져나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점 자체가 몰입도 그렇고 마르타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탐정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여기서 그러면 후더님 무비에서 뭘로 빠지는 거냐? 이거는 범죄 영화로 어찌 보면 빠지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고 후더님 무비는 그걸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탐정이 위주였다면 네. 이제는 데스노트처럼 엘과 라이토의 대결처럼 두뇌 배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추격신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쵸. 진짜 차로 추격신을 찍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에 반전을 보여줄 때는 다시 후더님 무비로 돌아가서 네. 탐정이 탐정답게 변환하는 네. 그런 놀라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튼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그 설정 자체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추리극이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추리극이 뭐예요? 사실상 마피아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누가 마피아인지 알아내는 거잖아요. 네. 거긴 거짓말이 필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인공은 거짓말을 못해. 이 설정 자체가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컨셉이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도 이 영화의 장점 중 하나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억제스러운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토를 한다는 게. 근데 크레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특이한 지점이 있더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바켓스 하나 갖다 주고 그런 느낌이죠. 이게 맞나 싶다가도 좀 영화 자체가 애초에 좀 리얼리즘이랑은 미묘하게 멀어져 있는 느낌이랄까? 애초에 약간 소설 실사화 보는 느낌이죠. 대저택인데. 이 대저택 자체가 그렇죠. 네, 되게 그쵸. 컨셉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캐릭터들 자체도 신문을 하면서 되게 관념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얘는 이런 친구야. 얘는 극보수고 얘는 그쵸. 뭐 극좌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알레고리로서 받아들이는데 이 관객들이 크게 부담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기생충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수석을 보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네 이러면서 계속 상징을 던지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알아서 그래 잘 해석하라. 네. 좀 이런 느낌을 던져주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또 이 크레이그가 연기한 네. 블랑이라는 탐정이 되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네. 범인을 잡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범인을 잡는데 관심이 있지. 근데 그건 부차적인 거야. 그죠. 좋은 것 진실을 같아요. 찾는데 관심이 있는 거야. 맞아요. 이 비어있는 어떤 아다리, 그렇죠. 맞지 않는 아다리를 맞추는 거에 강박이 있는 인물이고 사실 뭐 그 장인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 친구가 마르타가 네. 범인이란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신발에 핏자국이 튀어 있는 걸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마르타란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 않다라는 그 인상 자체를 계속 받고 있었고 자신의 감으로. 얘도 궁금한 거야. 이 돈 누가 줬는지. 네. 아 그쵸. 돈 누가 줬는지 네. 너무 궁금하죠. 한두 푼이어야. 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휴머니즘 자체가 살아있는 네. 함정이다. 그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가 그럴 야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쵸. 다른 애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그러면서 다른 좀 진실을 찾아가는. 예전에 한국 코난 성우분, 그러니까 시니치 네. 남도일 성우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팟캐스트였나 보다. 그 이분이 김전일도 연기를 하시고 네. 이 쿠도 시니치 남도일도 연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자기는 김전일이 더 좋다는 거예요. 김전일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코난이 수사를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기계적인 면이 있다. 오히려 저는 사이코패스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쵸. 코난은 조금 퍼즐 풀듯이 이렇게 문제들을 풀잖아요. 그쵸. 근데 김전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블랑이란 인물도 그 김전일에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 또 이 블랑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설정 중 하나는 이 친구도 이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 약간 프랑스계 네, 쪽 프랑스 맞아요. 악센트를 강하게 가지고 있죠.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것도 생각을 연기였죠. 했는데, 그쵸. 네.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는 이 탐정이 이 저택 사람들 할렌의 자손들과 벌이는 두뇌 싸움이기도 하고 네. 범인과의 두뇌 싸움이기도 하고 마르타와의 두뇌 싸움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미국인들 원래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민자들 마르타와 이 블랑이라는 캐릭터들 간의 싸움이기도 한 거죠. 그렇네요. 국가적인 대결. 범국가적인 이념 간의 네. 싸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의 뭐 이짐의 수준이네요. 다구리 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가족들이 이 마르타라는 인물을 되게 챙겨주는 척한단 말이에요. 맞아. 위선이죠. 근데 또 보면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나라를 맨날 다르게 말한단 말이에요. 넌 에콰도르? 우루과이였나? 막 계속 근데 헷갈린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알지. 아니 근데 사실상 뭐 틀리면 뭐 어쩔 건데라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 그게 아예 거죠. 관심이 없단 거죠. 그렇죠. 딱 남아메리카에서 네. 온 것만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아까 이 캐릭터들이 다소 관념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우선은 이 마르타라는 인물 자체가 설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되려 더 많은 어떤 대상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설정이고 네. 이 대저택의 사람들을 크게 그냥 미국의 인간 군상으로 바라본다면 네. 이 영화는 굉장히 비판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상 깊었던 인물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남자 꼬마애 정말 캐스팅을 진짜 잘했어요. 그 이 친구가 남자 꼬마애가 네오나치죠. 네, 네오나치 그 친구. 제이콥이라고 월트의 아들이죠. 네, 월트의 아들. 그래서 이 트위터 사실상 그 저희 그걸로 한국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일배충인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봐도 그냥 그런 거 하게 생겼어. 이미지 캐스팅을 너무 잘했다. 이미지 캐스팅 너무 잘했어. 대사도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사가 진짜 빡세요. 이제 진짜 아니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도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워딩 자체가 그냥 세잖아요. 네. 우리 할아버지랑 굴러먹었지 불체자녀나 막 엄청난 단어들을 이렇게 막 뱉는 가장 좀 남아있던 것 같아요. 제이콥이. 그리고 이 친구의 안티테제처럼 있는 친구가 조니의 딸인 매그라는 인물인데 맥. 이 친구는 정치적 올바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또 이 주인공 마르타랑 비슷한 세대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도 되게 이런 인물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관객이 상당히 코멘터리를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족들이 하는 행동들은 물론 잘못됐죠. 범죄죠. 누구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행위 자체가 그쵸. 협박을 그쵸, 하고. 네. 근데 또 왓챠 댓글을 보니까 이 유산은 정당하게 이 가족들한테 가야 되는 건데 가족들이 불쌍하다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그 딱 뼈대만 딱 놓고 보면은 아무튼 우리한테 올 거였잖아요 원래는. 사실상 한국 법상으로는 그 친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다 준다고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받습니다. 정말요? 네, 어느 네, 정도 맞아요. 받아요.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 할런이 얘한테 줘야 된다고 해서 할런의 선택으로 마르타가 받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영화에서는 너가 쟁취한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쟁취라는 단어가 조금 묘하긴 하네요. 영화에서 그렇게 딱 그 단어를 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가족이었다면은 마르타가 사실 배가 아프겠죠. 배 아프죠. 배 아프죠. 왜냐면은 원래 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난 이미 받을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받을 거라는 생각을 태어났을 때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길게 보면 5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장면만 봐도 알아요. 네. 그 변리사라고 해야 되나? 그 유언장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예. 그분이 이제 내가 재산을 포기하는 거를 너네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는데도 아무도 이해 못하고 그냥 그거 그냥 흘려 듣고 그냥 아유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렇죠. 당연히 내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이 대저택 자체를 하나의 미국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미국의 어떤 정신들 네. 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음. 볼 수 있는 거죠. 이 할런이라는 사람이 어떤 미국을 세운 기성 세대라면 네. 네. 이제 여기서 후반에는 결국에 마르타와 랜섬, 캡틴 아메리카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랜섬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할런이 말하기를 자기를 너무 닮았대. 예전에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랜섬이 머리가 엄청 좋고 미스터리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네. 이런 그렇죠.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마르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할런과 분명히 잘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목을 두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네. 할런이 말합니다. 나는 왜 너를 이기지 못할까? 그랬더니 마르타가 얘기를 하죠. 저는 승리보다는 아름다운 패턴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타가 아까 말했다시피 진실에 되게 강박적인 인물이고 네. 또 이 사람이 어떤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선의의 행동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할런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속인다면은 너는 내 의도대로 너가 받아야 될 것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같이 속이자라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동진 평론가가 지적을 했던 건데 이 랜섬과 마르타의 대결이 어찌 보면 과거의 할런과 이제 미래의 할런의 대결이다라는 것이죠. 루펄? 그렇죠. 늘 과거의 흔적 잔재들과 싸우는 게 이 감독의 영화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가 잘 나오죠. 이 대저택 원래 우리 거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블랑이 네. 하하하 뭔 개소리야. 이거 뭐야 파키스탄 분한테서 산 거야. 80년대에 산 거잖아. 왜 니네 거라고 생각해? 이런. 이것이 또 미국의 알레고리로 본다면 미대륙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던 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너네 집이었냐면 한 300년 전부터 네. 걔네들 몇천 년을 살았는데 그치. 이게 왜 니네 집이야? 그치. 라는 것이죠. 좀 이런 알레고리로 봤을 때 이 영화는 상당히 직설적이다. 상당히 직설적이고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9년이면 아직 트럼프 정부 맞아요. 네. 이 영화 제작될 때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멕시코 벽. 그렇죠. 이민자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다시
미국인들, 미국에 원래 살던 노동자들을 최대한 취직 많이 시키고 네. 걔네들 위주로 다시 미국 중심적인 네. 정책을 펼치겠다. Great 아메리카, Great Again 음. 이런 슬로건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민자들, 마르타 같은 애들은 도와주는 것이지 결코 막 그치. 이 친구들이 애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막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신고립주의적이고 그쵸. 자국우선주의적인 태도 또 이 저택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건 약간 영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제가 계속 요즘 들어 이중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이중성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잖아요. 당선이 되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힐러리가 당선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가 되었어요. 트럼프가 됐죠. 그 이유는 많은 백인들이 트럼프를 선택을 했다. 샤이 트럼프라고 이제 명명이 되었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는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어딘가에 계속 있었던. 네. 내면 어쨌든 백인들은 내면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걸 거 아니에요. 나는 백인이야. 나는 너네보다 우월해.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내 일자리를 뺏고 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가진 건 너네 때문이야. 네. 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자이크 문화와 뭐 평등을 주장을 하지만 네. 보이지 않는 곳, 익명의 투표 그렇죠. 이런 데서는 트럼프를 뽑는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다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중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투표나 네. 자기 권리 행사는 네. 무조건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걸로 가는 네. 거죠. 득이 되는 게 트럼프를 선택해서 득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겠죠. 그러겠죠. 아니면은 좀 뭐 머리가 안 좋았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아무튼 네, 영화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요.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이 영화에서는 다양한 세대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저택의 후손들로. 네. 근데 뭔가 젊은 세대들이 이 할아버지의 사망이라는 사고 그리고 유산 상속이라는 사건을 다룰 때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세대에 비해. 네. 이 20대 혹은 10대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일 자체가 되게 게이미피케이션 돼 있어요. 게임화처럼 돼 있고 네. 일종의 방송처럼 이걸 대한단 말이야. 이 사고를. 이를테면 그 할렌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오목 두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저 랜섬이란 친구 나랑 닮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칼이랑 가짜 소품 칼을 구분도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나치보이 네. 네. 나츠이. 그 친구 그 친구는 그냥 이 모든 스펙터클이 되게 자기 트위터 조회수 올리는 맞아. 가족들 뭐 액면 팔리는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임팩트 있게 하는 것도 그냥 그 어디 자기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댓글 달듯이 그냥 센 맛으로 그냥 네. 그 댓글을 달아버리는 거죠. 우리 집 콩가루로 좋아요 받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트가 또 많이 눌려 보니까. 맥은 어떻습니까? 매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민자들을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이게 이론과 어떤 실천의 괴리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떻게든 내재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요. 그렇죠. 분명히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이에게 갔을 때 네. 이제 칼을 뽑아들게 되는 음. 어떤 존재로서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좀 덜 한 것 같긴 해요. 덜 하기도 하고 약간 그 자기가 한 말이라던가 좀 양심에 약간 제동 장치가 딱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눈빛이 불안하잖아. 이미 불안해. 괜찮아 하면서도 이미 불안해.
린다도 약간 흥미로운 인물 아니었나요? 첫째 딸? 아 유전 아니군요. 그 나이 많으신 그 분. 린다가 린다는 조니, 유전은 조니. 유전 조니. 네, 린다가 제이미 리 커티스라는 네, 배우분이 린다 이분. 남편이 불륜해가지고 알게 되는. 그렇죠. 그 뭔가 악마는 프라다의 맞아, 프라다를 그런 입는다에 느낌.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이 린다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늘 어찌 보면은 이 가족의 진짜 가장 같은 느낌, 장녀이자.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진짜. 늘 어떤 풀샷을 잡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가장 먼저 경찰을 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이 친구고. 음. 좀 그래서 심지가 그나마 좀 있는 자기 뿌리가 좀 있는 인물. 그래서 그 다른 이제 좀 사이드로 빠지는 조연들 있잖아요. 랜섬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한 네네. 다른 그분들은 약간 솔직히 좀 정감이 안 가는 캐릭터들이었거든요. 근데 린다만큼은 어디선가 조금 멋있음이 좀 묻어 나오고 좀 약간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린다의 눈빛 아시죠? 담배를 딱 꼬나 물면서 그 위에 있는 저기 마르타를 바라보면서 그쵸. 보는 그런 눈빛. 그 감정이 어땠을까? 야, 개 같죠. 근데 또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좋은 구도잖아요. 그쵸. 그거를 풀샷으로 어떻게 어느 감독이 그 장면을 풀샷으로 안 잡을 수가 있을까? 너무 잡고 싶었을 그 풀샷 같아요. 그리고 진짜 킹 받는 게 화나는 게 뭐냐면 네. 마이 하우스 마이 루 마이 커피인데 커피 안 마시고 있어. 차 마시고 있어. 티백 넣어가지고. 계열받아. 새로운 미국의 어떤 속은 내가 채운다. 이야. 티백으로. 이게 티백잉이죠 진짜로. 그죠. 티베깅이죠 정말. 티베깅이라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데. 그것도 연출한 거겠죠. 다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리라고. 네. 그러면은 나이브스 아웃의 뜻이 뭔가요? 제목의 뜻. 제목. 네. 우선 왜 나이브스 아웃이 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라디오헤드의 곡 나이브스 네. 아웃이라는 제목이 너무 꽂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 추리 소설 같은데 제목으로 딱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네. 또 이제 나이브스 아웃이 그냥 직역을 하자면 칼을 빼들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본색을 드러내다. 네. 본색을 그렸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부터는 듀얼이다. 네. 듀얼을 모욕하지 네. 마라. 맞아요. 후반부에 가면은 이 영화 제목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연출되죠. 저는 근데 그 번역이 잘 된 건지 아니면은 미국에도 약간 그런 단어가 있는 건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베야지.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좀 격언 같은 게 있나? 네. 글쎄요. 미국 사셨잖아요. 제가 준비한 건 나이브스 아웃까지.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아예 그 랜섬이 칼을 빼들 때 칼을 빼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칼을 빼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나? 아무래도 이래서 나이브스 아웃인가 이랬죠. 아무래도 있겠죠. 비슷한 그런 게. 네. 그래가지고 제목이랑 연관지어서 이제 칼이라는 소품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취조를 받는 방을 보면은 이제 엄청난 칼 장식이 있는데. 왕자의 게임 같은. 네. 근데 코코님께서 발견하셨죠? 그렇죠. 제가 그걸 두 번째 본 거였었는데 이제 초반부에는 그 인터뷰가 취조 신문을 할 때 그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 그 관역판처럼 생긴 그 칼 장식. 그 장식품들이랑 그렇죠. 의자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풀샷으로 잡았던 건가요? 그렇죠. 풀샷으로 잡든 어디서 잡든 그렇죠. 약간 그냥 비스듬하고 네. 비스듬하고 약간 살짝 오른쪽으로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반부로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아예 마르타가 거기에 앉아서 신문이나 이 취조 같은 걸 할 때는 네. 아예 그 구멍 도넛 구멍 안에 네. 마르타의 얼굴이 딱 들어가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음. 뭔가 구멍 도넛의 구멍을 맞추는 그쵸. 그런 느낌이 또 들고 아무튼 되게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무조건 연출한 겁니다, 진짜. 아 그런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리고 그 뒤에 창으로 계속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음. 이게 창문에 카메라가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트를 거기만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방에 뒤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조명입니다. 아. 그래서 세게 팍 줘버린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다가 그러면은 뭐 그거 물어봐도 되나? 그냥 그 방은 대저택 아니었어요? 그 방은 대저택이 아니고요. 예. 아니고 아니었구나. 네, X고. X구나. 그 대저택의 대부분의 인테리어는 완전히 이제 감독과 미술팀이 새로 다 짠 거라고 해요. 다 세트장이에요. 네, 원래 그렇게 막 80년대 클래식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기도 막 스타일러 있고 그랬겠지. 김치냉장고. 그랬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칼 장식은 감독이 가지고 가고 싶었대요. 되게 아. 쫄랐는데 네. 칼 하나하나가 다 대여해 온 거여가지고 반납해야 됐다고. 아이고. 이야, 그거를 대여를 했단 말이야? 나였으면 샀다. 진짜 1,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샀다. 아니 돈 미술팀 받아서 어디다 쓸 거야. 미술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그거를 대여를 했다고? 대여를 해?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작비가 40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아씨 그 하나만 장난감 네. 가져가서 내 생각에는 제작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예예. 400억이 넘는 제작비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찾아봤는데 어디에서든 이들의 출연료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았어. 이런 게 약간 좀 네. 약간 불문율이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뇌피셜입니다. 네. 출연료로 90% 이상 나왔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어벤져스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영화는 CG도 특별히 많이 안 들어가고 장소도 한정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뭐 더 그렇죠. 폭발씬, 액션씬 이런 것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죠. 네, 그냥 스토리 배우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여서 정말 많은 비용의 출연료로 나가지 않았나. 정말 근데 그 캐스팅 리스트들을 보면은 네.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이 아니죠.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되는 내년이 아니고 올해예요, 그러면? 언제 나온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 나온지 아직 잘 모릅니다. 까비. 네, 넷플에서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와 감독에게 각각 1억 달러를 줬어요. 1억 달러라면 개런티로. 각 1,000억. 네, 1,000억? 말이 됩니까? 1,000억? 이 영화로 3억 달러를 벌었는데 네. 이 둘에게 1억 달러 줬어요. 와, 정말 새삼스레 느낍니다. 다니엘 크레이그의 몸값이 정말 이 정도구나. 그렇죠. 저는 네. 그리고 넷플 편에는 이제 에드워드 노튼과 바티스타가 또 나와요. 이들의 몸값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넷플릭스의 라이브 아웃. 오랜만에 바티스타 정장 입은 거 보겠네요. WWF 이후로 그렇군요. 네. 투라. 이게 또 궁금하네요. 10년 동안 각본을 썼던 나이브스 아웃 1과 네. 이 단기간에 쓴 각본. 네.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상대적 날먹이긴 하거든요. 그럼요. 그는 과연 사자성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넷플릭스에서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작가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혼자의 10년 vs 100명의 한 작품 한 달. 뭐 이런 구도가 되겠죠. 이 정도 사공이면 네. 달도 간다. 네. 화성 갈 수 있다. 화성 갈 거니까. 집단 지성이냐 아니면은 이 혼자만의 이 영화의 분업화. 그쵸. 어떤 게 좋은 게 나올지. 그런 구도로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효과는 확실합니다. 배가 산으로 갈 수는 있지만 네. 요즘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사공이 많으면 좋진 않아요.
이거 나가도 돼요? 이거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요? 왜냐면 모든 회사원들은 다 알고 있어. 결과가 두루뭉실해져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어쨌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어. 음. 나도 만족하고 이 사람도 만족하고 그쵸 그쵸. 감독도 만족하고 투자자도 만족하고 제작자도 만족하고 요런 그거는 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닌 이상. 그쵸.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심이 좀 생깁니다. 그래도 확실히 투자자는 만족 안 시켜도 되지 않나요? 넷플릭스는? 다 만족시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이 손익분기 같은 걸 얘기하시는 예, 거야? 그 왜냐면은 그 뭐야 워너브라더스나 이런 네. 데는 되게 막 뭐가 많이 들어간다며요 간섭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넷플릭스는 그냥 돈만 주고 맞아요. 넷플릭스는 한다고. 다른 영화 제작사들에 비해 정말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해요. 네.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도 넷플릭스 현장과 네. 다른 현장은 일반 현장은 너무 다르다 하더라고요. 음, 넷플릭스 현장은 전부 다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정말 클린하게 시간이 오버되면 오버되는 거 다 쳐주고. 근데 확실히 단점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영화가 만약에 망하면은 투자자 탓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는 아 투자자가 겐세이를 쳤네. 아 감독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근데 온전히 감독 탓으로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예. 맞서 싸워야겠네요. 네. 네, 이렇게 영화의 외적인 얘기까지 좀 나눠보았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이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추천 컨텐츠를 네,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진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머진 형의 추천 컨텐츠는 버드박스입니다. 버드박스. 산드라 블록 출연하신 그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네, 넷플릭스에서 24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네. 나이브스 아웃도 어쨌든 미국을 까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버드박스는 더합니다. 더해요. 은유와 비유를 하지만 버드박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약간 은유를 해서 더 빡세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버드박스에서 뭐 다양한 인종이 나와요. 네. 버드박스에서도 한 집 안에서 그 괴물을 피하기 위해 네. 뭐 흑인, 백인, 동양인 많은 인간 군상이 나와요. 그렇죠. 한 집 안에. 네. 근데 이들의 희생과 네. 이런 것들로 보면은 나중에 버드박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꼭 그 해석을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해석을 보고 버드박스를 보는 것과 해석을 안 보고 버드박스를 보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아 진짜요? 이 말코비치의 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백인 대머리 아저씨. 아 그 사람이 야. 말코비치였어요? 네, 아. 말코비치 대기의 말코비치인데. 정말요? 네. 근데 수염애가 있어 응. 몰랐어 나.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차에 팀을 꾸려가지고 맞아요. 이제 마켓에 간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마켓에 가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돌아가도 우리는 여기서 막 1년 살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마켓에 버티면은 네. 존버가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코비치가 우리는 다시 위대하게 살 수 있다. 그게 트럼프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네. 이 말코비치가 내뿜는 그 에너지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꼭 J.K. 시몬스랑 말코비치가 싸우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둘이 주먹질하면 누가 이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콩대 고질라급으로 네. 나는 홉센쇼 이런 거 안 보고 싶어. 걔는 다 세잖아. 말코비치랑 와, 이 플래처 교수랑 싸움을 시켜야 됩니다. 벌써 설레. 이야 그래 이런 게 흥행이지. 그 말코비치 대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말코비치는 약간 유연캐예요. 그쵸. 유연하게 공격을 하는. 이제 플래처 교수는 박자감, 이 그쵸. 속도, 절도. 다다다닥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럼요. 둘이 싸움을 붙여야 된다. 야, 용쟁호투네요. 용어 상박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버드박스 정말 너무 재밌는 작품이에요. 예. 이것 버드박스. 예 정말
2010년대 후반 영화가답게 전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처음에 그냥 어떤 무전으로 목적이랑 어떤 갈등 사항이랑 뭐 장애물 이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플래시백이랑 현재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개 자체도 되게 트렌디하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네. 속도감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버드박스 얘기 좀만 더 하자면은 네네. 저는 해석을 보기 전에는 그냥 괴물이 나온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쿠툴루 신화처럼 네. 괴물을 보면 미쳐버리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건 뭐 편집을 해도 되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처음에 동양인이 먼저 죽잖아요. 음. 집에서 동양인이고 게이야.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백인이 자기 앞에 있는 게 싫다는 이유로 동양인을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를 하나? 맞아요, 맞아요. 그쵸? 뭐 자기 그 동양인이 네. 자기 집에 뭐 구조물을 맞아요, 질러는데 맞아요. 자기는 보기 싫다. 네. 음. 그런 이유로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동양인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보면은 소방대원이 예를 들어 소방대원이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백인 여성, 백인 노약자들 이런 순서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가장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동양인 남자예요. 동양인 남자는 개보다 아래예요. 개보다 아래라고? 네. 좀 너무하잖아요. 실제로예요, 이거는. 너무한 네. 거 아니냐고. 그래서 동양인 남성이 가장 먼저 죽고 그 다음 죽는 게 A few minutes later. 이런 것들. 너무 스포라서 내가 좀 자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이건 잘라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냥 형은 스포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해석을 순서를 알려준 거죠. 네, 해석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네. 진짜 해석 보고 보면 너무 다른 영화입니다. 좋습니다. 버드박스 저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네. 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음. 저도 넷플릭스에서 봤던 드라마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냥 뭐 단순하게 좋은 추리 극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사실 한국 그 수사물 같은 게 솔직히 옛날에는 그렇게 약간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시그널을 기점으로 그렇죠. 되게 좀 빵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퀄리티 자체도 되게 높아져 있고요. 저는 근데 약간 감히 괴물이 그 정점에 있다. 라고 드라마 말씀드릴 수 괴물. 있어요. 네, 드라마 괴물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20년 전에 연쇄살인이 일어났었어요. 문산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그 억울한 용의자로 들어갔던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뒤에 그 사람 경찰이 돼서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 동네를 다시 찾아왔어. 몇 개월 전에. 근데 걔가 오자마자 그 연쇄살인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오. 그래서 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사팀에서도 그 본청에서도 이제 여진구가 와가지고 신하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근데 막 뭐 얘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범인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안 알려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되게 그 약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큰 틀이 뭐냐면은 뿌리가 왜 괴물이냐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왜 괴물이냐. 괴물이 되려면은 나 자신도 괴물이 돼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괴물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까지 포기를 할 수 있느냐. 뭐 마을 사람들과의 그거, 뭐 정에 관련된 묘사들도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배경음악도 엄청 좋습니다. 꼭 추천을 드려요. 저는 클립으로 몇 장면을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신하균 씨가 네. 연기를 할 때 분명히 뭐 다른 배우라면 욕심을 부릴 만한 대사들도 굉장히 일부러 덤덤하게 해요. 맞아요. 특히 막 여동생의 막 시체가 다시 돌아왔을 땐가 네. 그때 내뱉는 대사가 되게 격정적으로 뱉으려면 뱉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일부러 그냥 모노톤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듯이. 근데 그것이 주는 어떤 입체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났습니다. 사실 신하균이 약간 마침표를 찍었지 않았나 그 드라마에 활용 정점. 활용 정점을 딱 찍지 않았나.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감독의 연출이냐 아니면 신하균이
나 신하균이야. 나 이미 연기로 나는 끝장을 봤어. 본 끝장- 사람이야. 본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오버 안 쳐도 이게 훨씬 나. 이렇게 뭐 그치 말씀할 그런 걸 수도 있죠.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확실히 그거가 주는 임팩트는 대단했습니다. 저는 아까 언급드렸던 어스 조동필 감독님 작품이죠. 네. 한국의 자랑스러운 감독 네. 네. 조동필 씨. 조동필. 이제 겟아웃을 만들고 그 다음 작품으로 만든 게 어스인데 네. 어스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목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을 담고 있잖아요. 네. US. 그리고 이 영화의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뭐냐면 지하 세계에 살던 도플갱어가 우리가 사는 세계로 올라와 가지고 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주인공 루피타뇽의 도플갱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미국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도플갱어들을 잘 살고 있는 이제 지상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지하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트럼프 정부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벽 같은 것들을 네. 계속 보여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자조적인 비판, 풍자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네. 이 나이브스 아웃이랑 같이 보기 아주 적절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르적이죠. 조던필답게. 네. 그래서 장르적인 재미도 확실히 가지고 가고 또 리듬감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 아직 안 보셨으면 여름 밤에 보시기 굉장히 좋은 영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봐야겠네요. 네, 저희 추천 콘텐츠까지 준비했던 얘기들은 다 했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안녕. 코로나 조심하세요.